사람 인연이란 참 진기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친오빠와 저 둘만 남겨두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와 친오빠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났기 때문에 거의 오빠가 절 키우다시피 했죠. 부모님이 절 늦둥이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전 부모님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남은 건 저와 오빠였죠.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오빠가 얼마나 저에게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희는 보육원에 들어갔었는데 보육원에서 오빠를 좋게 본 후원자님이 저를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오빠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전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영국 가서 조금만 공부하다 올게.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연희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싫어. 엄마, 아빠도 없는데 오빠마저 없으면 이제 어떡하라고.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어. 싫단 말이야. 내가 영국을 가야 너랑 나랑 둘 다 공부할 수 있어, 연희야. 좋은 대학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오빠가 없는 건 싫단 말이야.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있어, 안 그래? 가지마, 오빠, 어? 금방이야. 너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빠 금방 올 거야. 오빠는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빠도 영국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것이 최선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누가 저희 남매에게 후원을 해주겠나요? 총명한 오빠를 입양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육원 원장님도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입양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고요. 전 나이가 어렸지만 오빠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영국을 가는 것을 말릴 수 없었죠. 오빠 덕분에 저까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있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와는 계속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에겐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희야,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한국 가서 너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바쁘고 할 게 산더미네. 미안해.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난 언제나 가보려나. 빨리 오빠 보고 싶긴 하다. 오빠 사는 것도 궁금하고.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좀만 자리 더 잡으면 비행기표 보내줄게. 바로 와야 해. 알겠지?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최고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도 똑똑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금방 적응을 잘했고요. 전 외로웠지만 간간히 하는 전화통화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샌드위치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을 말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측에서도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결혼식 해서 뭐하니? 신부 측 혼주 텅텅 빈 것도 얼마나 망신인 줄 아니? 그냥 조용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해라. 요새는 스몰 웨딩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한다는데 네 오빠도 영국에 있다며. 아, 네. 그래도 결혼식이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한번 성진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도 결혼식은 하고 싶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나온 참. 안 그럼 다 때려치워. 내가 얼마나 지은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식장에서 수군거리는 꼴을 봐야겠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본데 없이 자라서 지만 하나?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할 거면 모든 걸 때려치우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저희 오빠처럼 자상하고 푸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친오빠는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이 오빠의 잘못인 줄 알고 자책도 하였죠. 타국에서도 절 걱정하는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정식 부부가 되었지요. 남편이랑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친오빠처럼 성향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 저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만큼 잘해주었어요. 간간히 영국에 있는 오빠와 연락을 할 때면 오빠도 저의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과 같이 있을 땐 저는 늘 구박대기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영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불만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제 욕을 해도 괜찮지만 저희 오빠 욕까지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 사람 건드는 건 못 참을 일이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전에 고아를 집에 들였는지 나온 참. 너네는 형 보면서 꼭 번데 있는 집이랑 결혼해야 한다. 알겠니? 네, 당연하죠. 저희는 엄마 아빠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도 참. 당연하지. 난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결혼 다신 안 시키고 싶다. 알겠어? 엄마 손이야. 너네만은 장가 잘 가는 거. 아니 쟤네 오빠는 영국으로 좋은 집에 입양 갔다더만 쟤는 왜 못 간 거야? 둘이 남매인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얼마나 애가 어려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입양 하나도 못 가? 요새는 입양 잘만 가던데. 내가 진짜 철전지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줄이야. 지금 저희 오빠 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어보시거나 하는 말이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아주 살쾡이처럼 남의 얘기들을 잘도 엿듣는구나. 이러니까 네가 무섭다는 거야. 뒤에서 그렇게 뒷말하시고도 뻔뻔하게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고아가 죄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틈만 나면 제 얘기를 안주삼아 하였고 그런 저는 늘 쓸쓸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서름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서름은 괜찮다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해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영국에 있는 친오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조카가 태어날 때는 꼭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고요. 미안해, 연희야. 너 아이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들어갈게. 그럼 우리 몇 년 만이야, 안 그래? 삼촌이 조카 태어나는 건 봐야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그래도 요즘 성진 씨 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나도 정신 없는 거 있지? 한국 나오면 내가 커피도 내려줄게. 그러게. 김서방 얼굴도 실제로 봐야 하는데. 미안해. 너랑 같이 영국에 왔으면 지금쯤 떨어져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오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거기서 자리 잡은 모습 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봐도 대견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러게. 진짜 그립다. 어쨌든 임신 축하하고 아기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나갈게. 연희야, 또 통화하자. 그렇게 또다시 오빠와 짧은 통화를 마쳤죠. 오빠를 언제 만나나 그날만을 기다리며 뱃속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저와 다르게 두 동서들은 학벌도 평범하고 집안도 준수한 평범한 미모의 재원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못 올렸던 거와는 달리 번쩍번쩍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내심 부럽다고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미안해. 결혼식 하고 싶지? 태어나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아니야.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 알고도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그래도 동서들 저렇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부럽긴 하다. 꼭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올리자. 엄마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야. 면목 없다. 정말 미안해. 나 만나서 네가 괜히. 다 알고 한 건데 뭐 괜찮아.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입을 일도 있겠지 뭐. 그때는 오빠도 한국에 불러서 오빠 보고 혼주석 앉아달라고 하면 돼. 조금 미루는 것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미안해하면 나 화낸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동서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여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전 더 고단해졌죠. 남편은 늘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다 챙겨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꼬투리 잡고 싫어하셨습니다. 익숙했지만 동서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죠. 넌 본데 없이 그렇게 천을 붙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네 동서들 하는 거 봐라. 시집 온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천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다, 어? 아이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어머니, 고정하세요. 형님도 잘하시겠죠 뭐. 안 그래요, 형님? 아무래도 전 어려서 엄마랑 도란도란 같이 맨날 붙였거든요. 어머, 저던데. 형님은 이런 거 그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네요? 와, 그래도 되게 살기는 편했겠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님, 살림 잘한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전 그냥 이 내조나 잘할래요.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자 본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뱃속에 나와서 어쩜 이리 남편이랑은 다를까 생각하며 속으로 욕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서들과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임신 중기인 저는 배가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용기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하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더니 배가 너무 당기는 것 같은데 좀 소파에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얼씨구, 애 너만 가졌냐? 난 줄줄이 애 베고도 이 큰 집 살림 나 혼자 다 했다. 넌 혼자도 아니고 나랑 네 동서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꾀를 부려? 전 부치기 힘들면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릇 정리 좀 해놓고 나약한 소리 마라. 알겠니? 어머님은 임신한 제게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른 동서들에겐 어찌나 살갑던지 오히려 어머님이 구박하실 때보다 차별하실 때가 더 굴욕적이고 속상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으니까요. 부모님 없는 거 말고는 학력도 스펙도 다 내가 훨씬 나은데 단지 고아란 이유로 저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슬퍼하면 뱃속 아기도 슬퍼할까봐 꾹꾹 참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언젠간 어머님도 정말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둘째는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좀 들어가서 쉬어. 내 방에 전기장판 틀고 느듯이 몸 좀 찢어라. 아침부터 힘들었지? 아, 좀 그렇네요. 그럼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어머님. 제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쉬어. 귀한 딸내미 괜히 시집 보내서 힘들다고 친정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라. 어머니, 전 배도 불러오는데 저한테는 설거지하라고 하셔놓고 너무하세요.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넌 딱 봐도 깨졌냐, 안 그래? 고아원에서 눈치 보는 것만 배웠냐? 은근슬쩍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저보고 깨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진 씨랑 결혼하고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생겨서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정말. 어머님 딸이라도 이러실 건가요? 어머,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겠어요. 어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실 수 있어요? 저 놀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어머님이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뭐? 동서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이건 나랑 어머님 문제야, 알겠어? 어디라고 나서? 얘네들이 틀린 말 했냐? 고향 것 까트리니라고?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바락바락 우기더니 이제 시애미를 맘먹지 아주? 넌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정신 차리게끔 혼이 나야 번쩍 차리지 안 그러냐? 말 대꾸 하지 마라. 두 번 다시는. 동서들은 철저히 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무시하였죠. 어머님은 그런 동서들을 등에 업고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구박이 점점 심해지고 제 머리까지 쥐어박는 사태도 있었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태어나서 고아원에서도 안 맞아본 머리를 시어머니에게 맞는 날이 오다니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어머, 저 지금 머리 때리신 거예요? 어머니? 하, 기가 막혀. 하다 이제 폭력까지 쓰시는 거죠? 저 못 참아요, 정말. 네가 날 부모로 여긴다며. 나도 너 딸 같아서 때렸다. 왜 불만 있냐? 엄마가 딸 못 때려? 정신 차리라고 쥐어 박은 거야. 꽤 그만 부리고 얼른 가서 그릇들 좀 내와. 여기다 전 좀 담아두게. 냉큼 안 가냐? 애가 눈치라도 있어야 덜 미워하지. 아유. 어머님의 말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죠. 기승전결 저는 고하기 때문에 어디서 본 거 없이 자랐다는 전제를 깔고 가셨거든요. 몇 년을 구박받고 살으니 오히려 적응도 되더군요. 이래서 미운 정도 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한참 코로나가 심해 친정오빠는 한국에 나오지 못했죠. 몇 년 만에 친정오빠 얼굴을 보나 했더니 전염병으로 인해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건 무산되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애 낳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죠. 아니, 지금 세상이 난리야. 안 그래? 아휴, 조카 태어날 때 맞춰서 꼭 가고 싶었는데 어쩌냐? 힘들었지? 애 낳느라. 오빠라도 꼭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정이 어디 있어. 그래도 김서방이 살뜰히 잘 챙겨줘.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저 손주일 거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내 동생. 이제 엄마가 되다니. 한국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갈게. 그럼 시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지. 오빠,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올 수 있을 때 꼭 와. 알겠지? 전화 고마워. 차마 시부모님에게 구박받고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타지에 있는 오빠 마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 전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 텐데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만큼은 엄마 아빠 없는 아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굳센 다짐도 들고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돈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지만요.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무 어른답지 못했지? 우리 첫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세아가. 모든 거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서야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좋네요. 너희 부모님도 널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셨을 때 얼마나 옥정이 무너졌겠니? 내가 참 어른답지 못했지. 아버님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똑같으셨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 그냥 부모 없는 천의 고아인 제가 며느리인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안 갔죠.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얼마 주디? 참나, 애 낳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돈까지 갖다 바쳐? 나 원참, 애 못 낳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네? 그냥 용돈 주신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님, 아이 낳아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를 어떻게 키우셨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됐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뭐 풀릴 것 같냐? 니네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야. 또 한번 대들어 보지 그러냐? 넌 그런 게 잘 어울리거든. 바락바락 본데 없는 거, 어? 어머니, 너무하세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 그만하자. 너랑 얘기하면 또 나만 나쁜 셈이지, 안 그래? 그만둬. 에휴.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똑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조금 풀려 사람들이 국외로 오갈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이의 돌잔치도 할 겸 저희 오빠는 드디어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오빠가 영국으로 떠나고 한 번도 한국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는 오빠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멀리서도 훤칠히 보이는 저희 친오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오빠, 여기야, 여기.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어쩜 이리 똑같아? 한눈에 봐도 알겠다. 더 멋있어졌는데? 역시 외국물이 좋은가 봐. 연희야, 반갑다 진짜. 김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반가워요. 연희 오빠 이연우예요. 처음 보죠? 우리 연희 보살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연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미남이신데요. 키도 크시고 한국에 계실 때 말만 하세요. 제가 쭉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랑 밥부터 드셔야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 뵙지만 되게 낯이 익으신 게 딱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남편이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나 그날은 말이 많은지 저 역시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오빠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밥집 그리고 오빠가 묵을 호텔까지 싹 다 예약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빠는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오빠와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남들에게 쉬운 거지만 저에겐 가족이란 정말 특별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오빠도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게 좋은지 영국 생활 얘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생각보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신다고 하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였죠. 전 오히려 오빠라도 사랑받으며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돌잔치 날 처음으로 저희 시댁 식구와 마주하게 된 오빠였어요. 저도 친오빠를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였죠. 친오빠가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정적이 흐르며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거였거든요. 강영숙 씨? 강영숙 씨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기억 안 나나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사색이 되어 돌잔치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오빠가 뒤따라 나갔죠. 거기서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 동생 시어머니였어? 그동안 아들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죽었어? 누가? 네 엄마야? 웃겨. 사람 잘못 봤어요. 이봐요. 영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니 외국 음식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시어머니 성함은 또 어떻게 알고? 머리 아파. 말 좀 해봐.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겠더라. 나 고원에 처음 버리고 갔을 때 그 얼굴 그대로 주름살 생긴 거 말고는 그대로야. 돈도 없고
몸도 약한 우리 아빠 버리고 새 시집 간다고 나 버리고 가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연희야, 나 사실 네 친오빠 아니야. 너희 친부모님이 날 걷어두셨어. 그땐 아이가 없으셨거든. 저 여자가 날 키운 거보다 너희 친부모님이 날 키워주신 은혜가 더 크고 너 한 번도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 후에 엄마 아빠가 너 가지신 거고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우리 둘만 남게 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도 당신 원망 안 한 날이 없었어,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친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 어머님이 오빠의 친엄마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말이 안 되잖아. 뭐? 왜 나 때문이니 그게?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나 있겠어? 내가 널 낳아줬으니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안 그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그럼 친남매도 아니잖아. 완전 천의 고아구나, 연희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못 들어주겠네 진짜. 사돈 총각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끔찍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저 결혼이라더니 다 버리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였어?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어 당신이? 애초에 마음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의 돌잔치는 쑥대밭이 되었고 초토화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진행 도우미들도 이건 웬 콩가루 집안이냐며 수근수근 거렸고요. 사실을 모두한 남편과 도련님들도 충격을 받으셨죠. 전 그 와중에 저희 오빠가 제일 걱정되었어요.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알고 보니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없는 저를 끝까지 동생이라고 챙겨준 사람이니까요. 오빠, 괜찮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 준성 씨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하다. 너만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근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은 모를 거야.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온 거 보면 너희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람답게 키워주셨어. 진짜 내 은인이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효도 많이 했을 텐데. 설마 연희 너 내가 네 친오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아니지. 오빠는 내 친오빠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오빠는 오빠밖에 없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마. 오빠는 조금 한국에 머물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했고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희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널 낳아줬으니 지금 영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정말 저 모습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본인도 자식을 천의 고아로 만들어 놓고 며느리인 저에게 천의 고아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소름이 돋았고 다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오빠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에게 원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 보였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들들은 죄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고 시아버지마저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의 말로였어요. 시아버지는 말했죠. 당신이랑 못 살아. 날 39년을 속였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소름 끼쳐서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이혼하자. 뭐예요? 절대 못해요.
이혼이라뇨. 절대 안 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살라고? 방은 구해줄게. 나가줘.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랑 얼굴 맞대고 못 살겠으니 어떻게 지 자식 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날 속여가면서까지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을게.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그게 애들도 바라는 일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해? 잘 살고 싶어서 자식 버린 게 죄야? 당신도 내가 내조 잘해줘서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안 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뻔뻔해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소름이 끼쳐 살 수가 없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70이 넘어서 이혼을 당하셨어요. 동서들도 웃긴 게 그렇게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주 그 꼴이 우스웠고요. 남편은 중간중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래도 혼자는 어머님을 종종 뵈러는 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에게 어머님을 뵙자는 말은 일절 안 하고요. 도련님들은 나의 어머님과 손절했다고 했고요. 정말 젊어서 죄 지은 것이 지금의 화살로 돌아올 줄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렇게 본인만을 위해 사시는 분, 지금이라도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남편만 아니면 어머님은 이 나이에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죄 짓고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이후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잘해주셔서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충격이 크셨지만 저희 아이 재롱 보는 덕에 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시아버지가 절 예뻐하는 걸 알아서 동서들도 이제 깝죽거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랑받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돌아왔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꼭 잘못은 하고 살지 않길 바랄게요.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전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뿐인 오빠와 통화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글을 끄적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남편의 앞날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제 인생을 바쳤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걸 쏟아부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던 남편 또한 열심히 살아왔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때 남편 얼굴 좀 보려고 잠깐 안과를 방문했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남편과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여자는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상당히 거슬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심기가 불편해진 저는 휴게실의 문을 활짝 열었고 남편은 처음 본 여자와 서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본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반겨주면서 안과를 찾아와 준 손님이라며 점심시간이라서 진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다면서 처음 본 여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둘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디저트를 들어 보이면서 신호를 주자 남편은 그 여자와 대화를 끝내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환자를 떠나서 다른 여자한테는 웬만해선 잘 웃지 않던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 그렇게 웃어 보이는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는 눈이 많은데 괜히 쓸데없는 말들이 오고 가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우리가 여기에서 자리 잡는 데까지 정말 오래 걸렸던 거 알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잘 될수록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늘 처음 본 환자고 보통 점심시간이라고 하면 진료 시간에 다시 오는데 그 환자분은 좀 다르게 계속 기다리길래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잠깐 말 좀 붙였던 것뿐이야. 그리고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내가 처신을 못하겠어?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가 오히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앞으로 엄청난 일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저도 제 일이 있다 보니 남편의 안과에 자주 오지는 못해도 웬만해선 최대한 남편 퇴근 시간대는 맞춰서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편 안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거의 다 도착해가. 지금 차가 좀 막혀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벌써 건물 밖으로 나온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같이 못 들어갈 것 같네. 오래간만에 친구 녀석이 찾아와서 같이 저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나가던 길에 내 얼굴 좀 보려고 잠깐 들렸다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그렇잖아. 아, 그래? 내가 아는 분이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너무 늦게까지 있다가 오진 말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들어와. 갑자기 찾아왔다는 남편의 친구분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리게 되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남편은 12시 정각이 되어서야 들어오게 되었네요. 자주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친구분과 최대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조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믿었던 만큼 남편 또한 저와의 약속을 깨지 않았고 12시가 넘지 않게 들어온 점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풀려 있었죠. 남편은 많이 피곤했는지 곧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고 저도 집안을 대충 정리하고 먹고 있던 맥주를 마저 마시며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이 아래로 향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위층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자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몸을 돌려 차에 올라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지만 저희 집이 고층이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저도 서둘러 잠이 들었네요. 하지만 눈을 감고 잠이 들 때까지 새벽에 저희 집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여자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좋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연락을 주셔서 찾아뵙게 되었는데 현관문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과 휴게실에서
웃고 떠들던 환자분이셨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는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모가 왜 저 여자와 함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여쭤보게 되었고, 시모가 설명해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님,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잘 알지도 않는 사이인데 무슨 투자를 해준다는 거죠?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던데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 함부로 믿어선 안 돼요. 어머님도 너무 마음 열지 마세요. 너는 좋은 마음 가지고 찾아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니? 재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안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며칠 전에 좀 전에 있었던 저 여자분의 가족과 식사 한 끼 했었다. 지금까지 여러 안과를 다녔었는데 제일 친절하고 지식도 많아서 진료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함을 표했었다. 며칠 전에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가진 자리는 오래간만에 친구분이 찾아와서 식사한 거 말곤 없는데요. 너한테 제대로 설명 안 했니? 그때 저녁 늦게 들어갔을 텐데 몰랐어? 하여튼 저 집안 사람들이 내 아들한테 관심이 많더라고. 진료를 잘 본다고 전국에 소문이 퍼졌나 보더라. 서울에서 지방에까지 찾아온 걸 보면 정말 우리 아들이 대단하긴 한가 봐.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이미 기분은 상해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온다고 했으면서 알고 보니 휴게실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던 그 여자의 집안과 식사 자리가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는 그때의 식사 자리를 대접받은 것도 감사한데 남편의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에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잔치를 해야겠다며 음식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어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너는 뭐가 그리 불만인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한테 하기 힘든 걸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에도 정말 많은 명의가 있을 텐데 굳이 지방에 있는 안과의까지 찾아와서 진료 몇 번 받았다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저로선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얻어갈 게 있다고 쓸데없이 시간 내서 가족 단위로 찾아와선 식사까지 대접하겠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너보다 그 사람들을 몇 번이라도 더 만났고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었다. 너는 내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질 않는 거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 두 번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무턱대고 덥석 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더 큰 걸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면 그만큼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권의 안과를 차린다는 건 정말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땐 후회도 이미 늦어버릴지 모른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된다. 만약 너 때문에 좋은 기회 놓치면 책임질 거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계셨죠.
시모와 대화해봤자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일단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네요. 남편도 방금 들어왔는지 식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당신 저번에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온다고 말했었잖아. 나 방금 어머님 댁 다녀왔거든?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 저번에 당신이랑 휴게실에서 같이 대화 나누던 여자가 앉아 있었다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할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지 알아? 당신 나한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 하더라? 다 설명하려고 했어.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원래 계획은 정말 친구와 밥 한 끼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이 찾아왔더라고. 가족분들을 모시고 찾아와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질려보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야. 환자분들 성향이 다들 다르니까 그분은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 나도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 그런데 그 환자분 아버님께서 같이 식사하기를 원하시길래 약속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꺼내려 하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찾아오셨고 분위기를 살피시면서 대화를 주도하시더니 환자분 아버님께서 우리 병원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되신 엄마가 식사 자리를 허락하셨지. 너무 정신이 없던 터라 연락한다는 것도 깜빡했는데 일단 그분들이 나빠 보이진 않았었어.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가 의심이 많은 편이잖아?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꽤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일단 동네에서 잘 나간다는 의사가 왜 서울권에 진입을 못하겠어? 문제는 자금이잖아? 그런데 그걸 해결해주고 수익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구조더라고. 자리만 잡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 그리고 하루 이틀 일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평생 환자들 진료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서울권에 자리 잡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가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뜻을 함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거야. 당신한테는 말하려 했는데 일단 내 머리가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해 주려고 했지. 나보다 당신이 훨씬 더 의심이 많잖아? 우리도 똥똥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않겠소?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뭘 믿고 따라가겠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고 그냥 이대로도 만족하니까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찌됐든 위험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남편도 이미 서울에서 안과 차리는 걸 기대하고 있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힘들게 쌓아온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그 여자를 따로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분들께 그 여자가 오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부탁을 한 뒤 기다리게 되었고 며칠 뒤 그 여자가 안과에 도착했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안과를 찾아가게 되었네요.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가까이 다가가 대화 좀 나눠야 할 것 같다며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희 남편에게 계속 접근하는 거죠? 환자분 집안이 돈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많아서라기보다 원장님의 실력이 이런 총구석에서 썩히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 병원을 서울권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저희 집안에 혼란을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쪽한테 투자받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 여기에서 멈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괜히 남의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장님을 어떻게 할까봐 불안하세요? 둘이 따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시겠지만 엄연히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놓치면 감당할 자신은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능력이 되고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높으신데 굳이 왜 동네 총구석에서 썩히게 만드시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장님의 와이프라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원장님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했을 텐데요. 무슨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원장님이 움직여야 한다는 건 혼자만의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제가 아예 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가진다는 조건 하에 서울권으로 진입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셔서 제가 더 이상 무슨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입 아프게 설명드려봤자 결국 반대하실 거잖아요? 저는 사모님과 다르게 시간이 금인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안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속이 말이 아닌데도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 여자와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게 확고했고 저를 무시하면서 그 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정말 서울권의 안과를 차려주었네요. 그 여자는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속고만 살아왔던 것 같다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에서 남편에게 투자한 금액은 17억 정도였고 위치도 상당히 좋아 개원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와 주실 것 같아 보였어요. 시무와 남편은 기뻐 날뛰며 곧 개원할 안과를 보면서 꿈만 같다고 행복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지방 총구석에서 벗어나 서울권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잔치상을 차려야겠다며 일정을 잡으셨고 저는 시모의 지시대로 음식을 만들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다 보니 오히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오히려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터면 저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다고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를 도와 음식 준비뿐이라 최대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한창 음식을 준비하다가 코피까지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시댁에 모두가 함께 모였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시댁 집안의 가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옆자리에 그 여자를 자리에 앉혔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에게 해준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안 사람들과 남편과 시모는
누가 봐도 상견례하는 자리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술이 좀 과한 건지 그 여자에게 고맙다며 밥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둘의 사이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며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모두가 더 크게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네요. 그날 정말 머리끝까지 한계에 도달했는데도 터질 것 같은 감정을 억지로 눌러 참아가고 있던 그때 남편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잠시 뒤 그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바람 좀 쐬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된 저는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곧장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걸 목격한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따랐고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소름 돋는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민니 씨 덕분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앞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더 발전할 거고 앞날은 꽃길만 열릴 거야. 그 전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우선일 거야.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만큼 당신도 내가 원하는 걸 하루빨리 줘야 하잖아. 최대한 서둘러서 둘의 관계를 정리하고 내 옆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걱정하지 마. 사기라고 생각했다가 제대로 한 대 맞아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 이걸로 확실하게 기 죽인 다음 계속해서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다가 내 앞날을 그 사람이 막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당신 옆으로 갈 거니까. 우리 자기는 결혼식이나 신경 쓰고 있어. 남편과 그 여자는 투자자의 관계를 이미 넘어선 사이가 되어버린 상태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남편의 마음은 이미 그 여자에게 전부 다 넘겨준 상태였습니다. 너무 믿기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 바람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제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슥 기대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했는지 살짝 놀라는 것 같더니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하루빨리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시키고 싶었는지 남편의 손을 잡았던 거였죠. 남편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막 나가기로 결정을 한 듯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손을 잡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이성을 잃게 되었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치모와 상간녀의 집안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와 뜯어 말리고 있는데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며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뒤흔드셨죠.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남편에게 뺨을 맞은 거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힌 거였네요. 저도 질세라 시모를 밀쳐내고 남편과 상간녀 얼굴에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상간녀는 사람도 임자가 있다며 저와는 인연이 아니라면서 서둘러 이혼하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저 혼자 속고 있었던 거였지 이미 시댁 집안과 상간녀의 집안은 서로 모든 대화가 끝이 난 상태였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상태로 혼자 집에 들어오게 된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지키고 있던 애들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네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데 차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과 더 이상 살아갈 마음이 없던 저 또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알리자 집안은 또 한 번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인생의 앞날을 막은 사람이 저라고 더 큰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대들고 있었네요.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 쓰러지시기까지 했지만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며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노력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매일 밥 먹듯 얘기했던 사람이 더는 제가 쓸모없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도 저보단 돈이었던 거였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한 뒤에 이혼 서류를 들고 남편이 개원한 안가로 들어가려 하는데 상간녀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안가에서 나와 어디론가 달려가더라고요. 상당히 다급해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은 어느 요양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과 이어지는 대화는 왜 상간녀가 남편한테 접근했는지 알 수 있었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다시 안가로 돌아오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푹 빠져선 이혼 서류 가지고 왔냐며 서둘러 도장 찍고 제출하자고 보채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었죠. 잘 생각했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 보는 게 제일 좋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각자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다시 시작하게 된 삶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아. 내 자식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지금 나는 새롭게 시작한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이 애들한테는 잘 좀 설명해줘. 아빠가 보고 싶어도 나는 절대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지 않겠소? 그래, 당신이 선택한 인생이니 앞으로 잘 살면 그만이겠지. 나도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 당신이랑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끝인 거야. 그런데 그거 알아? 당신이 아직 하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사람은 복수를 꿈꾸게 되면 자기 인생도 버리게 되는 거거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까지 나한테 미련이 남은 거야? 어차피 도장 찍었고 끝난 관계인데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니까. 이제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는 건데? 그곳에 가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고
당신이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앞으로 잘해봐. 넌 인생 정말 꼬였어. 남편은 제가 건넨 요양병원 명함 한 장을 쥐곤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듣기 싫다며 제가 건넨 명함을 던져버리면서 실성한 개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인 그 여자와 갈라서게 만들려고 계획한 거 뻔히 안다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도 상간녀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조차 발로 걷어차 버렸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넉넉한 이혼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재산 분할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끝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상간녀한테도 가정이 깨지면서 얻게 된 손해에 대해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은 다음 완벽하게 관계 정리를 끝내게 되었네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전 남편이 저희 집에 갑자기 찾아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땐 정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당신이 하는 말을 전부 들었어야 했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말았어. 나 다시 돌아오고 싶어. 애들도 보고 싶고 예전에 행복했던 삶을 되찾고 싶다고. 당신이랑 이혼한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뭘 바로 찾겠다는 거야? 우리는 벌써 못 볼 걸 다 봤잖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지?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다고 내 마음이 다시 바뀔 것 같아? 내가 말했던 요양병원 가봤나 봐?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이제 알겠지? 너는 평생 먼저 세상 떠나신 아버님의 죄를 대신 지어야 할 거야. 남편은 제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오열을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태였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모한테 걸리는 바람에 상간녀를 데리고 도망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시부와의 관계를 밝히겠다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고 서로 몸싸움이 격해지다가 시부는 상간녀를 강하게 밀쳐 버렸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넘어지면서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무언가에 눈을 다치게 되었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된 거였죠. 그때 당시 시부의 상간녀도 가정이 있었는데 그 상간녀의 딸이 바로 지금의 상간녀였던 겁니다. 도망을 치고 잠적해버린 시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은 시부가 살아있다고 알고 있었는지 자신의 눈을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 시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의 눈에 장애를 입힌 남편의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 자기 딸이 대신 복수해 주길 원했던 거네요. 시모가 세월이 지났어도 시부의 상간녀의 얼굴을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고 17억의 안과를 차려주는 대가로 남편의 발목을 잡아 평생 자기 집안을 위해 노동을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미 상간녀의 집안과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남편 집안의 재산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고 17억의 2배를 토해내야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거죠. 안과의 명의는 상간녀로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7억의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문제는 벌어들이는 수익도 모조리 다 상간녀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수익 구조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던 걸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서울권의 안가를 차릴 수 있게 된다는 희망 하나로 상간녀의 계약 조건을 덥석 물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시부의 상간녀가 계획했다는 걸 전부 다 알게 된 시모와 남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부의 상간녀는 평생 앞도 못 보고 살아왔던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고 절대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돈을 쫓아서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을 선택했고 시부의 상간녀의 집안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사건이었네요. 둘 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두 집안 다 너무 미련한 것 같네요. 오히려 저는 이 정도의 피해에서 끝난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를 놓쳤다는 거에 평생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에 현재 주부로 생활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고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아직까지도 저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저희에게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생각지도 못했던 딸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고 말았어요. 딸에게는 저희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워낙 예민한 성격이라 의심도 많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남들보다 심한 편이라 남자가 있다는 딸의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말수도 적다 보니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죠. 남자가 생겼다고? 아니 그게 무슨 갑자기 네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서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언제부터였는데?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저한테 되게 잘해주고 며칠 전에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었어요. 그 남자 진짜 괜찮은 사람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 함부로 만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알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마음 열어주면 안 돼. 아빠 엄마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하는 소리야. 우리 딸이 너무 착해서 내가 더 걱정이 되네. 정말 착한 사람인데요? 성격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요. 딸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에 대해 좋게 설명해 주었지만 남편과 저는 그 사람이 왜 접근했는지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딸이 남들과는 좀 다르거든요. 지능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 정말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문제되는 일 없이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무조건 얼굴을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소개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벌써 둘이 대화를 했었는지 인사를 오고 싶어 한다며 그 남자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다가오는 주말에 얼굴 보기로 했어요. 제 딸과 왜 만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6개월 정도 만나왔으니 대충 제 딸에 대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죠? 어느 정도는 보호가 필요하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훤칠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딱 봐도 가진 것 없고 정상적이지 않은 우리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남들과는 다르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좋고 나쁘다는 건 혜선이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고 그동안 함께 만나오면서 단 한 번도 혜선이가 남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생각도 깊고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어 저보다도 더 신중하다는 걸 알아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착한 여자이고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제하는 데 있어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눈빛은 당당했고 제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며 저희에게 확신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남편과 저는 남들보다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 한 번 만났다고 모든 걸 허락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답을 해주지 않았고 앞으로 제 딸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첫 만남은 좋게 마무리했어요. 저녁에 단둘이 남편과 대화하며 그 사람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고 시간을 두고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거고 그건 저희 딸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라 믿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만나는 기간은 길어졌고 어느 날 딸이 평소보다 더 많이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치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이에요. 얼굴 보고 싶다고 얼마 전부터 말이 나오길래 찾아뵙기로 했어요. 너는 엄마한테 말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야.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얘기하라고 했잖니? 지금 인사드리러 가는 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만나는 남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인사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당연히 결혼 생각하고 있죠. 그 사람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조만간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싶다며 한 번 더 인사 오기로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죠?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지금 너희 만난 지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닌 것 같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아빠 엄마 말 들어서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벌써 마음은 다른 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딸은 시계를 바라보며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은지 서둘러 밖으로 나갔고 저희는 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딸은 한참 뒤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고 얼굴 표정은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긴장되는 자리였을 텐데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았고 딸은 저에게 상대 측이 결혼 날짜는 언제로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싶다며 상견례를 계획하고 있었고 모든 걸 급하게 진행을 하는 게 느낌이 좋지 않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딸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쪽 집에서 모든 걸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사람도 적지 않은 나이 때문에 마음 맞으니 결혼하려는 건데. 그래, 그런 마음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차도 외제차에 꽤 잘 사는 집안 같은데 그 정도면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을 텐데 굳이 우리와 인연을 만들려는 게 아빠 엄마는 의심이 된다는 말이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하지 않겠니? 당연히 우리 딸이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바랄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모든 일은 신중해서 나쁠 거 없단 말이야. 한 번뿐인 결혼 생활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을 수 있지. 기분 좀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좋게 얘기를 해봤지만
딸은 저희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좋게 봐줬기 때문에 결혼도 서두르는 거라며 서운하다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좋게 얘기하려고 했던 문제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언성이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실망했는지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고 한참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한참 동안 냉전 상태가 되었고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날카롭게 얘기하자 일단 데려오라고 했어요. 좀 더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약속된 날에 찾아오고 식사 후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우리 딸인가? 자네 집안은 재산도 많고 조건이 비슷한 여자들이 많을 텐데 우리처럼 가진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이고 그만큼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집안의 재산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런 게 결혼하는 데 있어 기준을 삼는다는 자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여자를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여자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던 제가 갑자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인사시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있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안 보세요. 잘 사는 집안은 재력이 좋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못 사는 집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을 찾아 결혼한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네요. 제가 혜선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 하나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혜선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한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정도로 아껴주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최대한 모든 걸 보여주려 했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며 흐트러지지 않는 감정으로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했고 저희 마음도 걱정보다 둘이 앞으로 잘 살았으면 하는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아가며 진지하게 대화한 결과 결혼 허락을 하게 되었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상견례장에서 사돈댁과 만나게 되었고 첫인상은 상당히 온화한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진 게 없어 삶에 찌들어 온갖 고생을 다 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모든 걸 풍요롭게 살다 보니 가난에 쫓기지 않아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느껴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안 자체가 분위기가 조용한 편이라 좀 밝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에너지가 좋던지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더라고요. 우리 아들 얼굴에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으니 저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을 이쁘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놀랐어요. 살면서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많은 걸 느꼈고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희가 감사해야죠. 이렇게 못난 아들이 장가 갈 수 있게 해준 게 어디예요? 세아가 이거 먹어봐라. 너무 맛있다. 사돈분들은 저희가 생각한 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배려심이 많고 상견례하는 동안 끊이지 않는 대화는 즐거웠어요.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대화하는 동안에도 안사돈은 계속해서 제 딸에게 맛이 괜찮은 음식들을 앞에다 놔줬고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엄마가 딸을 챙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걱정과 달리 상견례는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도 좋은 느낌을 받았던 시간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두의 뜻이 맞아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오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앞으로 조서방과 저희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하늘에 기도했고 둘은 계획했던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도착하면 전화한다는 딸과 조심히 잘 다녀오겠다며 인사한 조서방에게 저희 딸 잘 부탁한다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딸에게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해야 해서 그런지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딸의 전화였어요.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도착했는지 전날에 너무 피곤해서 쓰러져 버렸다며 밝은 목소리로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딸이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조소방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저와 남편을 안심시켜줬어요. 그렇게 모든 긴장이 풀리고 저희도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귀국날 딸에게 전화가 없어 언젠가 오겠지 생각하며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벌써 한국에 왔어도 남을 시간인데 연락도 안 되고 조서방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간에서 하루가 지나게 되었고 혹시 몰라 사돈댁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둘에게 전화나 문자를 받은 적은 없다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한숨 돌린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하루 이틀을 지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3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문제없이 연락만 될 수 있게 해달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사돈댁은 별 문제 없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보자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과 조서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지 몇 달의 시간이 흘러버리면서 저는 제정신으로 버티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문제로 사돈댁과 만나게 되었고 아무래도 하와이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희라도 움직여서 찾아봐야 할 텐데 하와이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서 뭘 어쩌게요? 서로 지금 힘든 시기인데 꼭 이렇게 불러내야겠어요? 저희도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제발 그만 좀 연락했으면 좋겠네요. 침착하게 기다리면 분명 연락이 오겠죠. 하와이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게요? 거기에서 우리 아들이랑 세아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사기당하거나 저희처럼 늙은이들 이용해 먹으려 하면 어떡해요? 침착하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수사하는데 방해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오면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져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말해보세요. 뭘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비자 있으세요? 그런 것도 없죠? 해외로 나가려면 비자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저희도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결국 자식들의 문제가 어른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조용한 식당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돈댁 말처럼 침착할 필요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기다린다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행동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비자까지 발급받게 되었고 직접 하와이로 떠나봐야 할 것 같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을 들여 힘들게 하와이까지 가게 되었고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나게 된 거라 가이드의 도움을 받으며 찾기 시작했어요. 가이드는 관광지라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 적다며 더군다나 어른 둘이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남편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풀어주고자 좋은 말만 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지만 조금도 변화된 소식은 접할 수 없었고 충격적이게도 그 기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에서 7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딸과 조서방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고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도 없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심각한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꽤 많은 약들을 먹지 않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말이 7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2500일이 넘는 시간을 보낸 거였고 그 기간은 더 이상 저를 버티게 해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돈댁과의 연락을 주고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사돈댁도 포기를 했는지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경찰서에서도 포기한 듯 보였고 저희의 아픔을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찰분들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포기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와이에 가서 그래도 있을 만한 곳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거참 힘들다니까 계속 그러시네. 지금 1년에 몇 번 가셨죠? 2번씩 꼬박 다녀오셔놓고 찾았나요? 작년에는 저희도 같이 가서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잖아요. 저희는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줄 알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요. 더 이상 찾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쪽은 자식을 잃었는데 마음이 편하세요? 우리가 지금 마음이 편해 보여요? 괜히 그쪽 집안과 결혼해서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말을 참 못같이 하시네. 제 딸에게 접근한 건 그쪽 아들인데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다고.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같이 하와이에 가보길 원했는데 서로 예민한 입장에서 막말을 퍼붓는 사돈댁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리가 멀지도 않아 너무 화가 난 저는 사돈댁으로 향했고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무작정 차 시동 걸고 사돈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들이닥치려는 순간 꽤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단독 주택이었던 사돈댁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 서둘러 달려갔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면서 잡다한 물건들이 쉬지 않고 밖으로 던져지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과 안사돈이 서로 싸우는 목소리가 들렸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안사돈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다른 모습의 목소리에 너무 놀랐고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 몰래 다가가 듣고 있는데 깨진 창문 틈 사이로 안사돈은 이성을 잃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운 마음에 힘이 들어 결국 눌러왔던 감정이 터지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사돈과 사돈 어른의 대화에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사실을 접하게 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사고가 날 거라고 얘기했었지? 이제 어쩔 거야? 빨리 출발하자고. 뭘 출발해? 지금 비행기도 없는데 내일은 돼야 하와이로 갈 수 있다고. 제발 좀 침착해. 아직 두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침착해? 지금 우리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쪽 경찰한테 전화 걸어 당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들 정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라고. 왜 못하는 거야? 지금 전화하면 모든 게 발각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인생도 전부 끝나는 거라고. 아들한테 다시 전화 올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자. 내일 첫 비행기로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 일로 인해 우리 아들 잘못됐기라도 하면 그때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계속 전화 시도해보라고. 하고 있어. 그런데 왜 아직 그 애한테 연락이 없는 거지? 벌써 경찰에 신고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7년 동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둘의 대화에서 알 수 있었고, 저는 딸이 하와이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이후 급하게 차로 향했어요. 먼저 하와이로 떠나야 딸과 무사히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차에 올라탔는데 차에 있던 핸드폰이 울렸고 받으려 하자 끊어져서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남편에게 100통이 넘게 왔었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전화를 하는 순간 저에게 소리치며 난리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데 전화를 왜 이리 안 받아? 지금 어디야? 빨리 집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우리 딸이 살아있는 것 같아. 방금 나한테 연락이 왔었어. 당신한테 처음으로 연락했는데 받지 않아서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지금 하와이에 있대. 내일 첫 비행기로 급하게 가봐야 하니까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라고. 집에 와서 다시 얘기하자. 그제서야 모든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 딸에게 접근한 건 계획적이었고 그동안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고로 인해 딸이 전화를 할 수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은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그토록 기다렸던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엄마라는 한마디에 그동안 괴로웠던 날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두 번은 없을 기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게 되자 정신을 차리고 딸과 계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를 한 뒤 저희는 날이 밝자마자 하와이로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끊었고 역시나 사돈댁이 첫 비행기로 예약을 했는지 비행기에 탑승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음 비행기로 하와이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침 일찍 경찰분들에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의 안전을 위해 몇 분의 경찰분들이 함께 따라 나섰고 딸이 말해준 주소로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출발하자 그곳에서 오열을 하고 있는 안서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달려가 문을 열어보는 순간 사위가 주검인 채 누워 있었고 그 건물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위를 살펴보니 일반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이 저와 경찰분들을 보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다급하게 딸의 이름을 외치며 부르자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고 7년 만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과 삐쩍 말라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지 저를 꽉 끌어안으며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난리치기 시작했고
경찰분들과 남편이 이성을 잃은 저를 힘겹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난리를 치고 하와이에 있던 경찰들이 출동하면서 상황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모두가 체류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돈벌이 수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었고 한국말을 가르치며 일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일을 시키며 연락을 하지 못하게 모든 수단을 차단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숨기려 했지만 일꾼들을 막 부렸던 그놈은 결국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네요. 2번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한없이 착한 줄 알았던 사이와 사돈분들은 그 뒤에 저희가 모르는 검은 내면을 숨기고 있었고 저희는 저 사람들에게 결국 이용당하고 말았었네요. 모든 걸 지시했던 사람은 사돈 어른이었고 결국 2사람 모두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의 반란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제 딸과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약자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행동들 때문에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요. 그 길을 선택한 결과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현재 저희 딸과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건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지금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매 순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언제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